혼인신고를 바로 앞둔 전날 밤이었다. 내 휴대폰 화면에는 부모님이 막 보내주신 15억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며 따뜻한 온기가 차올랐다. 내일이면 드디어 민준 씨에게 우리 집의 진짜 상황을 전부 말해줘야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미소 짓던 찰나였다. 그런데 갑자기 조민준의 얼굴이 차갑게 굳더니 입을 열었다. 유연아, 이제 내일이면 정식으로 우리 조씨 가문의 사람이 되는 거니까 미리 짚고 넘어가야 할 집안 규칙들이 좀 있어. 이건 확실히 해두는 게 서로 편할 것 같아서. 옆에 앉아 찻잔을 들고 있던 예비 시어머니는 마치 대단한 시혜라도 베푸는 듯한 오만한 눈빛으로 나를 훑어보았다. 민준 씨의 입에선 차마 믿기 힘든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월급은 전부 어머니께 맡겨서 관리받아야 한다느니 명절마다 시부모님께 효도 명목으로 거액의 용돈을 드리는 건 당연한 도리라느니 하는 말들이었다. 심지어 친정집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니 앞으로는 발길을 줄이라고까지 했다. 괜히 남들 눈에 띄어 망신당할 일 만들지 말라는 이유였다. 나를 쫓아다닐 때만 해도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며 온갖 감언이설을 늘어놓던 그 남자의 눈에는 이제 당연하다는 듯한 권리의식만이 가득했다. 마치 내가 이 집에 시집 오는 것이 전생의 나라라도 구해서 얻은 일생일 때의 행운이라도 되는 양 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실소가 터져 나왔다. 웃음이 멈추지 않아 눈물까지 맺힐 지경이었다. 그들은 영원히 알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가난한 집 딸이라며 무시하던 내가 기분 전환 삼아 쓰는 용돈 한 번이면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이 아파트 한 채쯤은 우습게 사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5월의 밤 서울의 공기에는 초여름의 후끈한 열기가 섞여 있었다. 조민준의 집 거실에 앉아 있는데 가방 속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무심코 꺼내보려는데 맞은편 소파에 앉은 민준 씨가 엄한 목소리로 나를 불러 세웠다. 유연아, 내 말 듣고 있어? 평소에 다정하고 세심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무릎 위에 양손을 포개고 정좌한 채 마치 중대 발표라도 하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거실의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 조명이 그의 얼굴에 떨어져 표정이 유난히도 완고해 보였다. 내일이면 우리 정식으로 부부야. 그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덧붙였다. 하지만 그 전에 오늘 밤 확실히 해두고 싶은 규칙들이 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나는 일단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말을 하는지 끝까지 들어보고 싶었다. 결혼하면 우리 집안 법도를 따라야 해. 민준 씨는 목을 한번 가다듬더니 첫 번째 규칙을 읊었다. 첫째, 내 월급 카드는 우리 어머니께 맡겨서 관리하도록 해. 이건 우리 집안의 전통이야. 형수님도 그렇게 하셨어. 어머니가 재테크를 잘하시니까 네가 혼자 허투루 쓰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야. 나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멈추지 않고 마치 가문의 규율을 선포하는 법관처럼 말을 이어나갔다. 둘째, 명절이나 기념일마다 부모님께는 따로 두둑한 봉투를 준비해. 그게 자식된 도리고 효심이니까. 형수님은 매번 500만 원씩 챙겨드리는데 너도 그 기준에 맞춰서 준비하도록 해. 셋째, 결혼하고 나면 친정에 너무 자주 들락거리지 마. 한 달에 한 번이면 충분해. 자꾸 왔다 갔다 하면 남들 보기에도 안 좋고 우리 사이가 안 좋아서 친정으로 도망가는 줄 안다고. 그가 조건을 하나씩 나열할 때마다 내 마음은 한층씩 더 깊은 나락으로 가라앉았다. 그때 주방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민준 씨의 어머니가 깎아놓은 과일 접시를 들고 나오셨다. 얼굴에는 어른 특유의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나를 날카롭게 검열하고 있었다. 민준이 말이 맞다. 유연아,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오게 된 건 정말 복받은 줄 알아야 해. 우리 아들 조건이 얼마나 좋니? 명문대 졸업해서 대기업 다니고 연봉이 벌써 억대야. 이 신혼집도 우리가 전액 현금으로 마련해 준 거잖니. 어머니는 마치 적선을 베푸는 사람처럼 나를 내려다보며 말씀을 이어가셨다. 조그만 개인 작업실 운영한다면서 한 달에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러니? 결국은 민준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아야 할 텐데
그러니까 이런 규칙들은 잘 새겨듣고 밖에서 철없는 며느리 소리 안 듣게 조심하거라. 무릎 위에 놓인 내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나는 애써 차분함을 유지하며 입을 열었다. 어머니, 월급 카드는 저희 부부가 직접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수입이 적지 않아서 민준 씨한테만 의지할 필요는. 에구, 내 수입이 많아봤자지. 어머니는 내 말을 가차없이 자르며 손사래를 치셨다. 민준이한테 들으니까 직원 2명 데리고 하는 작은 스튜디오라며 기껏해야 한 달에 몇백 벌까 말까일 텐데 내가 보기에 넌 그냥 취미 삼아 소일거리나 하는 거지. 그게 무슨 돈이 되겠니? 나중에 아이 생기면 어차피 집에서 애나 봐야 할 텐데 그때도 다 민준이 돈 쓰고 살 거 아니냐. 그때 휴대폰이 다시 한번 진동했다. 이번엔 아예 대놓고 화면을 확인했다. 은행에서 온 이체 알림이었다. 주님께서 500원을 입금하셨습니다. 입금자 명에는 아버지의 성함과 함께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딸, 이건 내 결혼 축하금이다. 어릴 때부터 독립적으로 잘 자라줘서 고맙구나. 줄 건 확실히 주고 싶었다. 행복하게 잘 살 거라. 혹시라도 서러운 일 생기면 이 아빠가 언제든 내 뒤에 있다는 걸 잊지 말고. 15억 그 숫자를 멍하니 바라보는데 헛웃음이 나왔다.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나는 내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 집의 실체를 고백하려 했었다. 이제 가족이 될 사이니 더 이상 숨기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고백이라니. 그게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뭐 보고 있어? 조민준이 슬그머니 다가와 내 휴대폰 화면을 훔쳐보았다. 그의 눈이 순식간에 번뜩였다. 너희 아버지가 돈 보내셨어?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목소리였다. 얼마나 보내셨는데? 나는 말없이 화면을 잠그고 휴대폰을 엎어놓았다. 그러자 민준 씨의 어머니까지 눈을 빛내며 다가앉으셨다. 유연아, 이제 우리 식구들 사이인데 숨길 게 뭐 있니? 사돈어른이 얼마나 주셨어? 차 한 대 살 정도는 되니?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네, 차 한 대 살 정도는 돼요. 거봐, 내 말이 맞지? 조민준이 무릎을 탁 치며 좋아했다. 내 부모님도 그동안 모아두신 쌈짓돈이 좀 있으셨나 보네. 그럼 그 돈 내일 바로 우리 어머니께 드려. 어머니가 재테크 하셔서 불려주실 거야. 여자애가 그렇게 큰 돈 들고 있으면 위험하기도 하고 관리도 못할 거 아냐. 맞다 맞아. 어머니도 맞장구를 치셨다. 내가 주식이며 부동산이며 굴린 짬밥이 몇 년인데 나한테 맡기는 게 제일 확실해. 너 같은 애들은 돈 있으면 다 옷 사고 가방 사는데 써버릴 거 아니냐. 나는 고개를 들어 이 모자를 빤히 쳐다보았다. 거실 조명이 너무나 밝아서 그들의 얼굴에 서린 탐욕과 오만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당연하다는 듯한 갈취의 의사, 그리고 시혜를 베푸는 자의 선민의식. 유연아 오해하지 마. 다 우리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 형이랑 형수님도 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잘 살고 있잖아. 너도 형수님 본받아서 고분고분하게 말 잘 들어야 집안이 화목한 법이야. 알았지? 조민준의 말에 어머니가 계기를 박았다. 친정 형편도 넉넉지 않은데 앞으로 너무 자주 가지 마라. 남들 보기 창피해. 부모님 돈 필요하시다고 하면 명절 때 우리가 알아서 조금 챙겨드리면 되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우리 집도 부담이 커. 이 집 현금으로 다 치렀지. 인테리어 비용만 3억이 들었어. 3억짜리 인테리어라니. 나는 거실을 찬찬히 훑어보았다. 평범한 타일 바닥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파, 그리고 조립식 가구들. 우리 집 화장실 한 군데 수리하는 비용도 안 될 것 같은 수준이었다. 그리고 말이다. 어머니의 훈계는 끝날 줄 몰랐다. 결혼식은 최대한 간소하게 하자꾸나. 보니까 너희 쪽 하객도 별로 없을 것 같고 호텔 같은 데서 돈지랄할 필요 있니? 그냥 적당한 예식장에서 하고 축의금은 우리가 관리하는 걸로 하자. 예단은 우리가 8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희 집에서도 너무 빠지지 않게 성의는 보여야 한다. 한 600만 원 정도는 준비해와야 남 부끄럽지 않지. 마치 모든 것을 이미 결론지어 놓았다는 듯한
무심한 말투였다. 그때 휴대폰 화면이 다시 밝아졌다. 이번엔 엄마의 메시지였다. 우리 딸, 입금 확인했니? 내일 혼인신고한다니. 엄마 아빠가 너무 기뻐서 잠이 안 온다. 네가 늘 스스로 힘으로 성공하고 싶다고 해서 지켜만 봐왔지만 이건 우리 마음이니까 편하게 받아줘. 넌 어릴 때부터 속이 깊어서 돈 허투루 안 쓰는 거 잘 알지만 그래도 유용하게 쓰길 바란다. 아, 그리고 내일은 엄마 아빠가 안 가는 게 낫겠지. 괜히 차 세워두고 호들갑 떨면 너무 요란스러워질까봐 걱정되는구나. 나중에 네가 공개하고 싶을 때 정식으로 사돈댁 뵙고 잔치하자. 메시지를 읽어 내려가는데 실소가 터졌다. 너무 요란스러울까 바라니. 만약 이 사람들이 우리 엄마가 벤틀리를 끌고 다니고 아빠 회사의 자산 가치가 수조 원대에 달하며 우리 집이 서울에서 가장 비싼 한강 조망 빌라라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만약 내가 운영하는 그 작은 작업실에 작년 매출만 30억이 넘고 내가 진행하는 프로젝트 하나만으로도 이 아파트 수십 채를 살 수 있다는 걸 알면 이들의 표정은 어떻게 변할까? 유연아,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조민준이 내 어깨바람을 살짝 밀치며 짜증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나를 쫓아다닐 때 평생 아껴주겠다던 남자. 내 커리어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자던 그 남자.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엔 오로지 당연하다는 듯한 권위주의뿐이었다. 응, 듣고 있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다. 어디 가려고? 조민준이 당황한 듯 물었다. 집에. 내일 일은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생각하긴 뭘 더 생각해? 어머니의 안색이 순식간에 험악해졌다. 내일 아침 9시에 구청 앞에서 만나기로 다 예약해 놨는데 이게 무슨 소리니? 나는 돌아서서 그들을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다. 어머니, 갑자기 생각났는데 내일 저한테 아주 중요한 미팅이 잡혔거든요. 혼인신고는 좀 뒤로 미뤄야 할 것 같아요. 뭐, 혼인신고보다 더 중요한 미팅이 어디 있어. 조민준이 벌떡 일어나며 얼굴을 붉혔다. 유연아, 너 지금 고집 부리는 거야. 고집 아니야. 나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현관으로 걸어갔다. 그냥 어떤 일들은 정말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는 확신이 들어서 그래. 등 뒤에서 어머니의 날카로운 고함이 들려왔다. 서유연, 너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민준이 같은 조건의 남자를 만나면서 어디서 감히 재고 따져. 현관문을 열고 잠시 뒤를 돌아보았다. 황색 조명 아래 믿기지 않는다는 듯 분노로 일그러진 두 사람의 얼굴이 보였다. 그들은 영영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깔보던 가난한 소녀의 휴대폰에 찍힌 그 숫자가 그들이 평생을 바쳐 이룬 전 재산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지금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계약을 파기하려는 중이었다.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단지를 빠져나왔다. 열린 차창 사이로 밤 공기가 들이쳤다. 신호등 앞에 멈춰서서 백미러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형형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조민준이었다. 나는 전화를 거절하고 바로 방해금지 모드로 전환했다. 차 안이 고요해지자 비로소 생각이 정돈되기 시작했다. 나는 대체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 반년 전 친구 수정이가 오빠 회사 동료라며 그를 소개해줬다. 인성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마침 전 남자친구와의 지독한 연애 끝에 지쳐있던 나였다. 전 남자친구는 우리 집안 배경을 알자마자 돌변해. 입만 열면 투자 좀 해달라. 내 아버지가 누구 좀 아시지 않냐며 구질구질하게 굴었었다. 그런 인간들에게 신물이 났던 나는 조민준을 만나기 전 결심했었다. 이번에는 내 배경을 철저히 숨기겠노라고. 나는 일부러 평범한 방, 2개짜리 빌라를 빌리고 10년 된 국산 중고차를 끌고 나갔다. 옷도 백화점이 아닌 평범한 SPA 브랜드 제품을 입었다. 스스로를 독립적인 인테리어 디자이너라고 소개했고 스튜디오도 소박하게 운영하며 근근히 입에 풀칠하는 정도로만 말해뒀다. 처음 만난 날 조민주는 깔끔한 셔츠 차림에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다.
매너 좋게 먼저 계산을 치르고는 웃으며 말했다. 디자이너라고 하셨죠. 멋지네요. 자기 일 확실히 하는 여자. 전 참 매력 있다고 생각해요. 전 대단한 가부장적인 남자 아니니까 유연 씨가 독립적으로 일하는 거 적극적으로 응원할게요. 그때는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들렸다. 이후 데이트를 할 때마다 그는 내가 지나가듯 한 말을 기억해줬고 야근하는 날엔 야식을 사들고 스튜디오 앞까지 찾아왔다. 함께 전시회를 보러 다니며 내 안목을 칭찬해주던 그였다. 나는 드디어 조건이 아닌 나를 봐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믿었다. 2달 뒤 그가 부모님을 뵙자고 했다. 나는 그날 유난히 수수하게 입고 과일 바구니와 소소한 보약 세트를 챙겨 그의 집을 방문했다. 조민준의 집은 서울 남쪽의 오래된 아파트였다. 어머니는 문을 열어주며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셨다. 아이고 유연이 왔니? 어서 들어오렴. 웃고는 계셨지만 그 속에는 묘한 평가의 눈초리가 서려 있었다. 식사 도중 아버님이 물으셨다. 디자인 쪽 일을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 네, 작은 스튜디오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아, 자유직업이로구만. 어머니가 곁에서 말을 받았다. 그럼 수입이 일정치 않겠네? 네, 그냥 제 생활 꾸릴 정도는 돼요. 그러자 어머니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셨다. 내 생활만 꾸리면 됐지 뭐. 어차피 나중에 결혼하면 우리 민준이가 너 다 먹여 살릴 텐데. 우리 아들이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며 연봉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알지? 너 같은 조건의 애가 민준이 같은 신랑감 만난 건 정말 큰 행운이야. 그때는 그저 어른들이 자기 자식 자랑하시는 거겠거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조민준도 옆에서 그저 허어 웃기만 했다. 하지만 만남이 잦아질수록 그들의 시혜적 태도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신혼집을 자기들이 해줬으니 예단이며 혼수는 최고급으로 해와야 한다느니 우리 집 사정이 안 좋으니 패백은 생략하자느니 하는 말들을 서슴지 않았다. 한 번은 어머니가 내 부모님에 대해 물으신 적이 있다. 유연아, 내 아버지는 무슨 일 하시니? 작은 사업하세요. 엄마는 집안일 하시고요. 아, 소상공인이시구나. 고생 많으시겠네. 어머니는 다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괜찮다. 이제 우리 집안 식구 되면 그런 걱정 안 하고 살아도 돼.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 그 말투가 마치 거지를 구제해 주는 사람 같아서 기분이 상했지만 조민준이 나를 아껴준다는 믿음 하나로 버텼다. 하지만 오늘 밤 그들이 내민 가문의 규칙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그들은 처음부터 나를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자신들이 은혜를 베풀어 구제해준 가난한 집 딸로만 보고 있었다는 것을. 신호가 바뀌고 나는 가속 페달을 밟았다. 한참을 달리다 나는 돌연 차를 돌렸다. 다시 조민준의 아파트로 향했다. 이대로 비겁하게 피하는 건 내 스타일이 아니었다. 할 말은 오늘 밤 확실히 끝내야 했다.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자 조민준이 얼굴을 붉히며 문을 열었다. 너 뭐야? 왜 다시 왔어? 생각이 정리됐거든. 나는 거실로 당당히 걸어 들어갔다. 방에서 나온 시어머니 될 분도 안색이 좋지 않았다. 뭘 생각했다는 거야? 조민준이 쏘아붙였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그들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결혼에 관해서요. 저도 제안할 규칙들이 있어요. 공평하게 가야죠. 거실에 정적이 감돌았다. 어머니의 눈썹이 꿈틀거리더니 목소리 톤이 높아졌다. 뭐, 규칙? 너 지금 제정신이니? 어디서 감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각자 관리하고 공평하게 해요. 나는 평정심을 잃지 않고 말을 이었다. 결혼 비용도 반반, 가사 노동도 반반, 그리고 양가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도 똑같이 공평하게. 어머니가 관리해 주시는 거 거절할게요. 저희 월급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서유연, 너 진짜 미쳤구나.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조민준의 얼굴도 흑빛으로 변했다. 유연아, 너 오늘 대체 왜 이래? 아까 아버지가 돈 좀 보내주셨다고 지금 기어오르는 거야? 그깟 몇 푼 받았다고 세상이 다 네 것 같아? 기어오르는 게 아니라 평등을 말하는 거야.
나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너희 집에서 집을 했으니 우리 집에서는 인테리어 비용을 다 내고 예단도 똑같이 맞출게. 결혼 비용도 정확히 반으로 나눠. 어때? 이러면 공평하겠어? 내가 그럴 돈이 어디 있어. 어머니가 내 앞으로 다가와 삿대질을 했다. 내 아빠가 구멍가게나 하는 주제에 어디서 우리랑 수준을 맞추려고 들어? 서유연, 똑바로 들어라. 너 같은 거 우리 아들 아니었으면 이런 동네발도 못 붙여. 주제 파악을 해야지. 어디서 건방지게. 조민준도 곁에서 차갑게 거들었다. 유연아, 제발 그만해. 내 부모님이 보내주신 그 푼돈으로 뭘 하겠다고 그래. 차 한 대 살 돈. 그깟 국산차 한 대 값 가지고 유세 떨지 마. 우스우니까. 그들의 일그러진 민낯을 보며 나는 비로소 편안해진 기분으로 미소 지었다. 그래요, 당신들 말이 맞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돈 없어요. 어머니의 얼굴에 승리감 섞인 비웃음이 번졌다. 하지만 내 다음 말에 그 웃음은 얼어붙었다. 그러니까 나 이 결혼 안 해요. 혼인신고 당연히 취소고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정적이 흘렀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조민준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안 하겠다고.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단 1분도 같이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미련 없이 문 밖으로 걸음을 옮겼다. 우리 부모님이 주신 돈이 푼돈인지 아닌지는 당신들이 상관할 바 아니야. 나보다 훨씬 수준 높고 고분고분한 여자 꼭 찾길 바랄게. 서유연, 어머니가 내 팔을 붙잡으려 달려들었다. 나는 가볍게 그 손을 뿌리쳤다. 어디서 사람을 가지고 놀아. 감히 우리 집안을 모욕해? 모욕은 당신들이 먼저 했지. 내가 당신들 수준에 안 맞는다고 하니 제 발로 나가주는 거야. 고마운 줄 알아야지. 나는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조민준을 돌아보았다. 아, 한 가지만 말해둘게. 당신이 나한테 후회할 거다라고 했지. 아니, 난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확신해. 이런 쓰레기 같은 본성을 혼인신고 전에 봐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너 나중에 빌어도 소용없어. 나 같은 남자 다시는 못 만나. 조민준의 비명 같은 소리를 뒤로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그 불쾌한 소음들이 차단되자 나는 벽에 기댄 채 깊은 숨을 내뱉었다. 가방 속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수정이었다. 유연아, 내일 드디어 혼인신고네. 축하해. 조민준이 우리 회사에서 너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소문 다 났더라. 나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 답장을 쳤다. 고마워. 근데 계획이 바뀌었어. 나 파혼해. 1층으로 내려와 건물 밖으로 나오자 밤바람이 내 뺨을 스쳤다. 드디어 자유의 냄새가 났다. 나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내가 빌렸던 그 초라한 빌라가 아니라 진짜 내 집,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우리 집으로 향했다. 이제는 연극을 끝내고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강변북로를 따라 달리는 길, 가로등 불빛들이 차창을 스치며 번졌다. 익숙한 길이었다. 눈 감고도 찾아갈 수 있는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 빌라 단지 입구의 보안 요원이 내 차 번호를 확인하더니 자동으로 차단기를 올렸다. 서 아가씨, 오셨습니까? 늦으셨네요. 회장님과 사모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감사해요, 반장님. 나는 가볍게 손을 흔들고 마당에 차를 세웠다. 차에서 내리기도 전에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실크 잠옷 차림의 엄마가 버선발로 뛰어나오셨다. 유연아, 왜 이제야 오니? 내일 혼인신고하려면 일찍 자야지. 웬일이야? 나는 차에서 내려 엄마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엄마의 따뜻한 품에 안기자 억눌렀던 감정들이 북받쳐 올랐다. 엄마, 목소리가 젖어들자 엄마가 깜짝 놀라 나를 꽉 껴안으셨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쪽 집에서 무슨 소리라도 들었어? 나는 고개를 흔들며 짧게 내뱉었다. 나 결혼 안 해, 엄마. 거실로 들어서자 아버지가 읽고 계시던 경제 잡지를 내려놓고 안경을 벗으셨다. 무슨 일인지 차분하게 말해봐라. 아빠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침착하고 든든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오늘 밤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다.
조민준이 내민과 당치 않은 규칙들부터 그의 어머니가 내뱉은 우리 집안에 시집 오는 게 내복이라는 망언까지 내 이야기가 끝날 무렵 엄마는 분노로 몸을 떨며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뭐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감히 우리 딸한테 그런 소리를 해. 지들이 대체 뭐라고? 여보, 진정해. 아빠가 엄마의 손을 잡으며 나를 보셨다. 잘했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다. 하지만 아빠, 내가 너무 성급했던 걸까? 그냥 좋게 말해서 바꿀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고개를 숙이자 아빠가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유연아. 이건 사소한 문제가 아니야. 시작부터 너를 존중하지 않는 인간들은 평생 변하지 않는다. 혼인신고 도장 찍기 전에 내가 그들의 본 모습을 본 건 하늘이 도운 거야. 엄마가 내 곁에 앉아 내 차가워진 손을 감싸주셨다. 우리 딸, 그동안 얼마나 소가리를 한 거야. 그 모자란 놈들 비위 맞춰주느라. 그 말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엄마, 사실 오늘만 그런 게 아니었어. 지난 반년 동안 나 계속 참았어. 처음 그쪽 가족들과 식사하던 날이 떠올랐다. 청담동의 꽤 비싼 중식당이었는데 조민준의 어머니는 일부러 샥스핀이며 전복이며 가장 비싼 요리들만 골라 주문하셨다. 계산할 때가 되자 어머니는 나를 힐끗 보며 말씀하셨다. 유연아, 네가 오늘은 한번 대접해보는 게 어떻겠니? 며느리 될 사람이 이런 성의는 보여야지. 내가 당황하자 조민준이 얼른 가로챘다. 엄마, 관둬요. 유연이 한 달 벌어봤자 얼마 안 되는데 이런 데서 돈 쓰면 휘청거려요. 제가 낼게요. 마치 나를 배려하는 척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우월감이 깔려 있었다. 또 한 번은 조민준의 대학 동창 모임에 갔을 때였다. 외제차를 끌고 명품을 두른 친구들 사이에서 그는 내 스튜디오를 소일거리 삼아 하는 작은 가게라고 소개했다. 한 친구가 비웃듯 물었다. 디자인 스튜디오? 요즘 그런 것 돈 안 되지 않아? 뭐 자기 용돈 벌이 정도는 해. 우리 유연이가 독립심은 강하거든. 조민준의 대답에 사람들은 나를 동정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고 그날 밤 내내 나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나를 다독이며 말했다. 유연아, 내 친구들이 좀 잘 나가서 그래. 네가 기죽을 필요 없어. 어차피 결혼하면 집에서 살림만 하면 되니까. 그 지루한 스튜디오는 빨리 정리해버려. 나는 내 일을 사랑했고 밤을 새워가며 키워온 내 커리어에 자부심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내 열정을 그저 지루한 소일거리로 치부해버렸다. 그 모든 순간을 참아왔던 건 그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는 그저 부리기 쉽고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시켜줄 예쁜 인형이 필요했을 뿐이었다. 아빠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시더니 창밖을 보며 말씀하셨다. 유연아, 내가 왜 네가 신분을 숨기고 연애하는 걸 지지했는지 아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누가 진짜 내 곁에 있을 사람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길 바랐다. 돈이나 배경이 아니라 서유연이라는 사람 자체를 아끼는 사람 말이다. 이제 똑똑히 봤지. 그 조민준이라는 녀석은 그럴 가치가 없는 놈이다. 맞아. 우리 딸이 아깝지. 엄마가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빠가 다시 나를 향해 돌아앉으셨다. 유연아, 넌 어릴 때부터 우수했어. 내 디자인 감각, 노력, 독립심. 그건 임시 가문의 딸이라서 얻은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일궈낸 거다. 그런데 그런 너를 무시하는 인간들에게 굽실거릴 필요 없다. 이제 그들에게 네가 어떤 사람인지, 그들이 무엇을 놓쳤는지 똑똑히 보여주자꾸나. 엄마도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우리 딸. 보란 듯이 멋지게 살아서 그 사람들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어버려. 부모님의 지지에 마음속에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다. 고마워요, 아빠,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 같아요. 그래, 그거면 됐다. 아빠가 빙긋 웃으셨다. 참, 우리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대형 복합문화 공간이야. 인테리어 설계 부문 입찰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 너 한번 도전해 볼래?
나는 깜짝 놀라 아빠를 쳐다보았다. 아빠, 설마 저한테 특혜를? 아니, 난 공정한 입찰 과정을 방해하지 않을 거다. 아빠가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하지만 너에게 기회는 줄 수 있지. 네 실력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 믿는다. 만약 네가 실력으로 그 프로젝트를 따낸다면 넌 업계에서 누구도 무시 못할 위치에 서게 될 거야. 엄마가 곁에서 덧붙이셨다. 그래, 유연아. 그 프로젝트 규모가 워낙 커서 성공만 하면 내 이름 석자가 전설이 될 거다. 그 오만한 조씨 집구석. 사람들도 뉴스에서 네 이름을 보게 되겠지. 나는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가슴 속에서 잊고 있었던 뜨거운 열망이 타올랐다. 네, 해볼게요. 제 힘으로 증명해 보일게요. 좋아, 내일부터 바로 제안서 준비 시작하자. 아빠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생각난 듯 덧붙이셨다. 아, 참고로 그 프로젝트 시행사 이름이 아마 화연그룹이었을 거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화연그룹요? 거긴 민준 씨가 다니는 회사잖아요. 내 반응에 아빠의 눈에 예리한 광채가 스쳤다. 그래, 세상 참 좁군. 아빠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셨다. 오히려 잘 됐네. 그 친구가 자기가 놓친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바로 곁에서 지켜보게 될 테니까. 그날 밤 나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내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창밖으로 비치는 달빛이 강물에 부서져 반짝이고 있었다. 조민준의 그 좁고 낡은 아파트,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그 보잘것없는 재산들. 만약 그들이 이 집이 80억이 넘는다는 걸 알면, 그리고 내가 화연그룹의 주요 주주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내가 디자인한 공간들이 이미 서울 곳곳의 명소가 되었다는 걸 알면 휴대폰이 징울렸다. 조민준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유연아, 너 아직 화 안 풀렸지? 내가 미안해. 우리 내일 만나서 다시 얘기하자. 엄마도 좀 심하셨다고 사과하고 싶어 하셔. 나는 한참 동안 그 메시지를 바라보다가 아무런 대답 없이 그 번호를 차단해 버렸다. 미련도 분노도 아까운 인간이었다. 이제 내 인생에 더 이상 그들의 자리는 없었다. 내일부턴 새로운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나를 얕잡아 본 모든 이들에게 서유연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창밖의 서울은 잠들지 않은 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나의 진짜 인생도 이제 막 그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가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침실문을 열고 나오자 아래층에서부터 은은하고 고소한 커피 향기가 올라왔다. 거실로 내려가니 엄마는 이미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계셨고 아빠는 식탁에 앉아 조간신문을 읽고 계셨다. 일어났니? 엄마가 노릇하게 구워진 달걀 프라이를 접시에 담아 나오며 다정하게 물으셨다. 오늘부터 바빠질 텐데 많이 먹어둬라. 나는 식탁에 앉아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이켰다.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하얀 식탁보 위에 부서지며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어젯밤의 소동이 마치 먼 옛날 일처럼 느껴질 정도로 평온한 아침이었다. 화연그룹 프로젝트 자료, 비서편으로 내 메일함에 넣어뒀다. 아빠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덧붙였다. 입찰 마감은 일주일 뒤다. 시간이 촉박하니 서둘러야 할 거야. 알아요. 나는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며 아빠를 빤히 쳐다보았다. 아빠, 정말로 심사에 관여 안 하실 거죠? 아빠는 호쾌하게 웃음을 터뜨리셨다. 내 뱉은 말은 지킨다. 하지만 난 내 딸의 실력을 믿어. 내 실력이라면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따낼 수 있을 거다. 아침 식사를 마친 나는 곧장 성수동에 있는 내 스튜디오로 향했다. 150평 규모의 복층형 로프트 건물로 된 이 작업실은 3년 전 내 힘으로 일궈낸 공간이었다. 당시 엄마는 강남의 빌딩 한 층을 통째로 사주겠다고 하셨지만 나는 내 실력을 증명하고 싶어 정중히 거절했었다. 스튜디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시스턴트 지혜가 이미 출근해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언니,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내일 혼인신고하느라 오늘 쉬는 거 아니었어요? 지혜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나는 외투를 벗어 걸며 덤덤하게 대답했다. 계획이 바뀌었어. 혼인신고하네. 지혜는 얼어붙은 듯 멍한 표정을 지었다. 네? 아,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말하자면 길어. 나는 곧장 컴퓨터를 켜고 메일을 확인했다. 태민이도 좀 불러줘. 지금 당장 착수해야 할 대형 프로젝트가 생겼어. 30분 뒤 우리 세 사람은 회의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지혜와 태민이는 내 스튜디오의 핵심 인력이자 내가 미대 시절부터 눈여겨보고 데려온 인재들이었다. 화연그룹의 서울 뉴랜드마크 프로젝트야. 나는 아빠가 보내준 자료를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총면적 20만 평방미터 규모의 복합 문화단지야. 쇼핑몰, 오피스, 호텔이 어우러진 대작이지. 우리가 따낼 부분은 이 전체 공간의 인테리어 설계야. 태민이가 휘파람을 불며 감탄했다. 와, 언니.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우리가 정말 따낼 수 있을까요? 따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어떤 제안서를 내놓느냐에 달렸지. 나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서울의 새로운 얼굴이야. 현대적인 감각을 유지하면서도 한국의 문화적 요소를 어떻게 녹여내느냐가 관건이야. 마감 기한은요? 지혜가 물었다. 일주일. 일주일요? 두 사람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태민이는 머리를 쥐어 뜯으며 말했다. 누나, 이 규모의 프로젝트를 일주일 만에 뽑아내는 건 거의 불가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린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해. 전력을 다하자. 그날부터 우리 스튜디오는 전쟁터로 변했다. 우리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뒤졌고 서울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분석했다. 거대한 복합 단지의 동선을 설계하고 아주 미세한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으려 토론하고 또 토론했다. 지혜는 사례 수집을 맡았고 태민이는 3D 모델링을 담당했다. 나는 전체적인 컨셉과 창의적인 방향성을 잡는 데 몰두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우리는 새벽 2시가 넘도록 회의실을 지켰다. 지혜는 이미 책상에 엎드려 잠들었고 태민이는 충혈된 눈으로 조명 효과를 렌더링하고 있었다. 태민아, 그만하고 좀 쉬어. 내가 어깨를 다독이며 말하자 태민이가 눈을 비비며 대답했다. 누나야말로 사흘 내내 제대로 못 잤잖아요.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떼뇨? 난 괜찮아. 솔직히 몸은 부서질 듯 힘들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눈을 감으면 조민준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조그만 개인 작업실 운영한다면서 한 달에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러니? 그들에게 증명하고 싶었다. 내가 일궈온 이 공간이 결코 그들이 생각하는 소일거리 따위가 아니라는 것을. 나흘째 오후 휴대폰이 울렸다.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유연아, 나야. 조민준의 목소리였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내 번호 어떻게 알았어? 수정이한테 물어봤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풀 꺾여 있었다. 유연아,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그날은 우리 엄마가 좀 심하셨던 거 나도 알아. 내가 이미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다 말해뒀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화 풀고 예정대로 혼인신고 하러 가자. 그럴 필요 없어.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이미 충분히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야. 너 대체 왜 그래? 그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다. 내가 사과까지 했으면 받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 너 정말 이렇게 자존심만 세울 거야? 자존심 문제가 아니야. 우린 애초에 맞지 않는 사람일 뿐이야. 서유연, 너 정말 후회할 줄 알아. 그는 참지 못하고 폭언을 쏟아냈다. 너 같은 조건에 나 같은 남자 만나는 게 쉬울 것 같아? 이번 기회 놓치면 너 평생 혼자 살아야 해. 나는 실소하며 대답했다. 차라리 그게 낫겠네.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는 그 번호마저 차단 목록에 올렸다. 옆에서 눈치를 보던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언니 괜찮아요? 응, 아무 일 아니야. 다시 작업 시작하자. 여섯째 날, 드디어 제안서의 뼈대가 완성되었다. 우리의 컨셉은
서울의 선율 세울 멜로디였다. 현대적인 디자인 언어로 한강의 물결과 서울의 역동성을 재해석했다. 중앙 광장은 유선형 디자인을 채택해 물의 흐름을 형상화했고, 조명 시스템을 통해 수면에 빛이 부서지는 듯한 신비로운 효과를 연출했다. 재료는 유리와 금속을 주소재로 사용해 투명하고 흐르는 듯한 공간감을 극대화하면서도 곳곳에 한국 전통 문양의 목조 장식과 한옥의 처마를 닮은 선을 배치해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게 했다. 완벽해요. 최종 렌더링 결과물을 확인한 태민이가 흥분해서 외쳤다. 누나, 이건 무조건 따냅니다. 다른 회사들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너무 일찍 김칫국 마시지 마. 나는 다독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확신이 들었다. 경쟁업체들이 쟁쟁하겠지만 적어도 우리의 진심은 담겼으니까. 아니요, 이건 그냥 진심 수준이 아니라 예술이에요. 지혜도 눈을 빛내며 맞장구를 쳤다. 일곱째 날, 우리는 마지막 디테일 하나까지 점검한 뒤 입찰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했다. 그날 밤, 나는 텅 빈 스튜디오의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지난 3년 동안 홀로 이 스튜디오를 이끌어오며 겪었던 수많은 고생과 서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버텼다. 누군가에게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를 믿기 위해서였다. 그때 아빠에게서 전화가 왔다. 제안서는 다 됐니? 네, 내일 입찰하러 가요. 그래, 결과가 어떻든 아빠는 네가 자랑스럽다. 고마워요, 아빠. 전화를 끊고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다. 8째 날 오전, 나는 정갈한 정장 차림으로 지혜와 태민이를 대동하고 화연그룹 본사로 향했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마천루에 위치한 화연그룹 본사의 위용은 대단했다. 50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안내 직원이 우리를 맞이했다. 입찰하러 오셨나요? 네, 서유연 디자인 스튜디오입니다. 직원은 우리를 대회의실로 안내했다. 이미 업계에서 내로라 하는 대형 설계사들이 도착해 있었다. 나는 그들을 훑어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실력만큼은 결코 뒤지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다. 유연아,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조민준이 복도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는 한 손에 서류 뭉치를 든 채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여기 왜 있어? 그는 다가와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여기 뭐 하러 온 거야? 입찰하러 왔어. 이번 랜드마크 프로젝트 인테리어 설계.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조민주는 멍하니 있다가 이내 헛웃음을 터뜨렸다. 너희 스튜디오가 감히 여길 들어오겠다고? 유연아,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큰지 몰라서 그래. 여긴 너 같은 구멍가게 수준이 넘볼 데가 아니야. 그건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 그는 고개를 저으며 훈계조로 짓거렸다. 이미 대형 설계사들이 다 포진해 있어. 너희 같은 데는 들러리도 못 돼. 나는 그를 빤히 쳐다보다가 피식 웃어주었다. 여전히 내가 작은 작업실이나 꾸리는 실력 없는 디자이너인 줄 아는 이 남자가 가엾기까지 했다. 그럼 어디 결과 한번 두고 보자고. 나는 말을 마치고 곧장 회의실로 들어갔다. 뒤에서 너 분명 후회할 거야 라는 그의 외침이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무식한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조차 영원히 깨닫지 못하는 법이니까. 사흘 뒤 나는 화연그룹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서유연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상대의 목소리는 매우 정중했다. 소장님의 제안서가 모든 경쟁작 중에서 가장 압도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화연그룹은 이번 서울 랜드마크 프로젝트의 인테리어 설계를 소장님의 팀에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휴대폰을 쥔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지혜와 태민이를 불렀다. 우리 딴했어. 스튜디오는 순식간에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지혜는 껑충껑충 뛰며 기뻐했고 태민이는 주먹을 불끈 쥐며 외쳤다. 거보세요. 제가 우린 무조건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꿈은 아니죠.
세상에 화연그룹 프로젝트라니. 지혜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나 역시 가슴 벅찬 온기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지난 3년 고독하게 밤을 지새우며 견뎌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좋아하는 건 여기까지 하자. 나는 일부러 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따내는 것보다 성공시키는 게 훨씬 중요해. 걱정 마세요, 언니. 저희가 누굽니까? 태민이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그날 밤 아빠에게서도 축하 전화가 왔다. 들었다. 축하한다. 내 딸. 고마워요, 아빠.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무슨? 정말로. 조금도 관여 안 하신 거 맞죠?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아빠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심사위원단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됐고 난 그 과정에 일절 개입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입찰 기회를 준 건 부인하지 않으마. 하지만 그 기회를 잡은 건 전적으로 내 실력이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어요. 이제 제 실력으로 완벽하게 끝마칠게요. 그래,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서유연이 얼마나 대단한 디자이너인지 보여주렴. 일주일 후 화영그룹 본사에서 프로젝트 킥오프 회의가 열렸다. 나는 몸에 잘 맞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옅은 화장을 한 뒤 지혜와 태민이를 데리고 회의실에 도착했다. 30층에 위치한 대회의실은 50명은 좋게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웅장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땐 이미 시공사, 감리사, 그리고 각종 자재 공급업체 대표들이 자리에 있었다. 서 소장님, 이쪽으로 오시죠. 화영그룹의 프로젝트 담당자인 김 부장이 매우 정중하게 우리를 앞좌석으로 안내했다. 자리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던 내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조민준이었다. 그는 시행사 측 구역에 앉아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나를 발견하는 순간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고 얼굴에는 당혹감과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시선을 거두고 눈앞에 자료를 펼쳤다. 자, 다들 주목해 주십시오. 김 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서울 뉴 랜드마크 프로젝트 킥오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전체적인 개요와 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그는 프로젝트의 의의와 각 분야의 책임 소재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나는 꼼꼼히 메모하며 그의 말을 경청했다. 가끔 조민준의 따가운 시선이 내게 꽂히는 게 느껴졌지만 무시했다. 다음은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인 인테리어 설계를 맡은 서유연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소장님께서 설계 컨셉을 발표하시겠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프로젝터 앞으로 걸어갔다. 안녕하십니까, 서유연입니다. 나는 리모컨을 눌러 화면을 띄웠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컨셉은 서울의 선율입니다. 나는 발표를 시작했다. 전체적인 공간 배치부터 아주 미세한 마감재 선택, 조명 연출 시스템까지 하나하나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 나갔다.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고 모두가 내 발표에 몰입해 있었다. 우리의 디자인은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서울의 문화를 담아내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나는 강조했다.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쇼핑몰에 온 것이 아니라 서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에선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정말 인상적인 제안입니다. 김 부장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자리로 돌아왔다. 지혜가 옆에서 소곤거렸다. 언니 진짜 최고였어요. 회의는 계속해서 세부적인 협조 사항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중간 휴식 시간이 되자 조민준이 내 쪽으로 다가왔다. 유연아, 그의 목소리는 매우 어색했다. 여기서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네. 업계가 좁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나는 서류를 정리하며 시선도 주지 않은 채 덤덤하게 대답했다. 설계 제안. 꽤 괜찮더라. 그가 덧붙였다. 사실 너희 같은 작은 팀이 이런 프로젝트를 따낼 거라곤 상상도 못했거든. 칭찬으로 들을게. 유연아. 그가 목소리를 낮추며 다가앉았다. 지난번에 있었던 일, 내가 대신 사과할게. 우리 엄마가 원래 말이 좀 거칠어서 그렇지 아기가 있는 분은 아냐. 너도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 다시.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조 소장님. 그의 직함을 불러주자 그가 흠칫 놀랐다. 우린 지금 공적으로 만난 사이입니다. 사적인 얘기는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네요. 조민준의 안색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너 아직도 화나 있는 거야? 화난 게 아니라 이미 끝난 일이라 더 이상 언급할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유연아, 그래도 제 말 충분히 이해하셨나요? 내가 단호하게 묻자 그는 당혹스러운 듯 입을 다물었다. 그는 내가 이렇게까지 차갑게 나올 줄은 몰랐던 모양이었다. 알았어. 그럼 공과 사 확실히 구분해서 일하도록 하지. 그는 굳은 얼굴로 돌아서서 멀어졌다. 지혜가 다가와 작게 속삭였다. 언니, 저 사람 누구예요? 아는 사이 같은데 분위기가 영 아니네요. 예전에 알던 사람이야. 중요하지 않아. 회의가 끝날 무렵 김 부장이 나를 따로 불렀다. 서 소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다. 이 프로젝트의 중요성은 이미 아실 겁니다. 다음 주에 그룹 고층부 임원진 시찰이 있을 예정이에요. 그때 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설계 브리핑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덧붙였다. 마케팅 부서 쪽이랑 긴밀하게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공간 활용 효율성이나 입점 브랜드 유치 관련해서 마케팅 팀 의견을 수렴해야 하거든요. 마케팅 부서 쪽 담당자가 아까 보신 조민준 소장입니다. 이미 안면이 있으시다니 대화가 수월하겠군요.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네, 알겠습니다. 빌딩 밖으로 나오자 태민이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누나, 이번 프로젝트만 제대로 끝내면 우리 스튜디오 이름 제대로 날리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 대형 프로젝트 수주 줄줄이 들어올걸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이 복잡했다.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다. 며칠 뒤 예상대로 마찰이 시작되었다. 설계를 심화하는 과정에서 조민준으로부터 수차례 메일이 왔다. 마케팅 관점에서 공간 효율성이 떨어진다느니 특정 구역의 설계를 대폭 수정해야 한다느니 하는 내용들이었다. 나는 지혜를 통해 공식적인 답변만 전달하며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려 했지만 결국 그가 직접 스튜디오로 찾아오고 말았다. 서 소장님, 얼굴 보고 얘기 좀 하죠. 스튜디오 회의실에 마주 앉은 조민주는 심각한 표정으로 태블릿 PC를 펼쳐 보였다. 마케팅 팀 분석 결과 소장님의 이 유선형 광장 디자인이 입점 점포들의 시인성을 심각하게 해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는 조목조목 이유를 대기 시작했다. 설계의 화려함만 쫓다가 실질적인 분양 수익을 놓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나는 그의 말을 끝까지 경청한 뒤 침착하게 반박했다. 디자인의 시인성 문제는 이미 입점 브랜드들의 동선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을 끝냈습니다. 오히려 이 독특한 디자인이 방문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려 전체적인 매출 향상에 기여할 거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우리의 논쟁은 날카롭게 이어졌다. 회의가 끝날 무렵 조민준이 갑자기 말을 멈추고 나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유연아, 너 정말 변했다. 뭐가? 더 자신만만해진 건 좋은데 너무 냉정해졌어. 나는 노트북을 닫으며 차갑게 응수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해. 상황에 따라 역할도 달라지는 법이고 그게 다 나 때문인 거야? 그가 물었다. 그날 밤일 때문에 나한테 복수라도 하는 거야? 공적으로 안갚음하려고 내 의견 다 무시하는 거냐고.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조민준 씨, 착각하지 마세요. 내 단호한 말투에 그가 움찔했다. 난 당신을 복수할 상대로 생각할 만큼 한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난 오로지 이 프로젝트의 완벽함만 생각할 뿐입니다. 당신이 내 설계를 구멍가게 수준이라고 폄하했던 것처럼 당신 역시 편협한 시각으로 내 가치를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다. 할 말이 더 없으시면 이만 나가주시죠. 우린 아주 바쁘거든요. 그는 무언가 더 말하려는 듯 입을 달싹였지만 이내 포기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 관계를 끝낸 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나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고 망설임은 없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시혜를 기다리는 가난한 소녀가 아니었다. 나는 내 실력으로 당당히 내 자리를 지켜내는 전문가였다. 진정한 서유연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실시 단계에 접어들면서 나는 거의 매일같이 화영그룹 본사를 드나들며 실무 협의를 이어갔다. 조민주는 지난번의 충돌 이후 한동안 사적인 언급을 삼가며 나름대로 선을 지키는 듯 보였지만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여전히 복잡한 감정으로 일렁이고 있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화연그룹은 대대적인 그룹 고층부 현장 시찰 일정을 잡았다. 시찰 당일 아침, 나는 단정하면서도 전문성이 느껴지는 베이지색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묶어 올렸다. 오늘 같은 날은 사소한 실수조차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지혜와 함께 현장 자료를 몇 번이고 다시 점검했다. 오전 10시가 되자 화연그룹의 고층 임원들이 속속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김 부장이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고 그 뒤로 범상치 않은 아우라를 풍기는 대여섯 명의 임원이 뒤따랐다. 서 소장님, 이쪽으로 오시죠. 인사 나누시겠습니까? 우리 화연그룹의 주상무님이십니다. 50대 중반의 중후한 남자인 주상무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그는 내 설계안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나는 예의를 갖춰 화답했다. 이어서 부사장과 재무총괄 등 핵심 인사들과 차례로 인사를 나누던 중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리며 아빠가 모습을 드러냈다. 짙은 회색의 맞춤 정장을 입고 비서들을 대동한 채 걸어 나오는 아빠의 모습에선 압도적인 위엄이 느껴졌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주 상무를 비롯한 임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아빠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현장을 훑어보았고 찰나의 순간 내게 머물렀던 시선을 거둔 채 평소와 다름없는 엄격한 모습으로 시찰을 시작했다. 아빠가 나를 모르는 척하는 것은 내 실력이 배경에 가려지지 않게 하려는 깊은 배려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시찰단이 프로젝트의 백미인 중앙광장 중정구역에 다다랐을 때였다. 주상무가 유선형 설계의 시공난도에 대해 우려 섞인 질문을 던졌고 나는 시공사와 협의한 상세 공법을 설명하며 차분하게 신뢰를 주었다. 아빠는 묵묵히 내 설명을 듣다가 벽면에 설치된 한국 전통 목조 장식을 유심히 살폈다. 내가 직접 장인들을 찾아다니며 현대적 디자인과 조화시킨 디테일이었다. 아빠는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지만 그 눈빛에는 분명한 대견함과 찬사가 서려 있었다. 그때 조민준이 서류 뭉치를 들고 다가와 아빠에게 깍듯이 인사했다. 아빠는 짧게 대답하며 그를 지나쳤지만 조민주는 나와 아빠 사이에 미묘한 기류를 감지한 듯 의욕 어린 시선을 보냈다. 시찰이 무사히 끝난 뒤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내게 김 부장이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다가왔다. 서 소장님, 마케팅팀에서 설계안에 대한 공식적인 이해 제기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를 확인한 나는 실소를 금치 못했다. 조민주는 유선형 디자인이 매장 전면 노출을 방해하고 공사 기간을 지연시킬 우려가 크다는 온갖 이유를 들어 설계를 직선형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것은 명백한 발목 잡기였다. 결국 1시간 뒤 마케팅팀과 디자인팀 사이에 긴급 검토 회의가 열렸다. 조민주는 회의실 중앙에 앉아 거들먹거리는 태도로 자신의 논리를 펼쳤다. 브랜드들의 입점 거부 사태가 올 수도 있다며 겁을 주는 그의 발표가 끝나자 나는 프로젝터를 켰다. 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는 이미 충분히 예상된 부분이기에 저희는 실제 데이터로 검증했습니다. 나는 전국 주요 복합단지의 유동인구 분석표를 제시했다. 디자인 차별성이 높은 공간이 일반적인 공간보다 고객 체류 시간이 30% 이상 높다는 수치는 조민준의 입을 다물게 했다. 더불어 나는 이미 입점 확약서를 제출한 글로벌 명품 브랜드들이 이 독특한 유선형 공간에 얼마나 매료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이메일까지 공개했다. 추가 비용 8%를 아끼기 위해 20% 이상의 브랜드 프리미엄 가치를 포기하시겠습니까? 내 날카로운 질문에 회의실은 정막에 휩싸였다. 결국 김 부장은 설계안을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결론지었다. 회의실을 빠져나오는 내 뒤를 쫓아온 조민주는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을 하고 있었다. 서유연, 너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나 망신 준 거지? 망신은 본인이 자초한 거예요. 공적인 프로젝트에 사적인 감정을 섞은 결과가 어떤 건지 똑똑히 받길 바라요. 나는 차갑게 쏘아붙이고 돌아섰다. 하지만 조민준의 집요한 방해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일주일 뒤, 현장 시공을 맡은 노 반장님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다. 중정에 들어갈 핵심 자재 승인이 마케팅팀에서 보류되어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곧장 28층 마케팅 본부로 달려가 조민준 앞에 섰다. 그는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자재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우겼다.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 달까지도 지연될 수 있다는 그의 말에는 명백한 보복의 의도가 깔려 있었다. 조민준, 너 지금 공무집행 방해로 고소당하고 싶은 거야? 고소라니. 난 내 직무에 충실할 뿐이야. 불만이 있으면 위선에 보고하든가. 근데 어쩌나 김 부장님은 지금 출장 중이신데. 그의 비열한 웃음에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주 상무님께 직접 전화를 걸었다. 상황을 파악한 주 상무님은 크게 격노했고 다음날 아침 조민주는 상무실로 호출되어 호된 질책을 받아야 했다. 상무님은 당장 자재 승인 서류에 사인할 것을 명령했고 조민주는 시뻘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억지로 펜을 휘갈겼다.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들고 나오는 내게 조민주는 거의 으르렁거리며 속삭였다. 서유연, 너 정말 이럴 거야? 내 체면을 바닥까지 깎아놓으니 속이 시원해? 아직 멀었어요. 당신이 내 커리어와 자부심을 짓밟으려 했던 대가는 이제부터 치르게 될 거니까. 나는 그를 향해 차가운 승리의 미소를 남기고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그 남자의 바닥을 확인하는 일은 이제 분노를 넘어 처절한 연민마저 느끼게 했다. 그러나 내가 방심하고 있는 사이 조민주는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을 단숨에 무너뜨릴 가장 치명적이고 비열한 함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조민준과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던 무렵 예상치 못한 곳에서 폭풍이 불어왔다. 어느 늦은 밤 작업실에서 불을 밝히고 도면을 검토하던 내게 시공 책임자인 노 반장님의 절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관련 부처에 우리 현장의 강구조물이 규격 미달이며 안전상의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것이었다. 만약 조사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견된다면 공사 중단은 물론 내 디자이너로서의 생명도 끝장날 판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조민준의 비열한 공작임을 직감했다. 설계 도면과 시공 기록, 자재 인증서까지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하라고 노 반장님께 지시한 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 점검반원들이 현장에 들이닥쳤다. 그들은 용접 부위 하나, 볼트 하나까지 샅샅이 뒤지며 정밀 점검을 시작했다. 긴장감에 입술이 타들어갔지만 나는 당당하게 모든 자료를 제시하며 그들의 조사에 협조했다. 2시간 남짓 흐른 뒤 점검반장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입을 열었다. 모든 수치가 설계 규격보다 훨씬 견고하게 시공되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악의적 허위 제보군요. 그제야 나는 참았던 숨을 길게 내뱉었다. 누군가 내 커리어를 무너뜨리려 던진 돌멩이가 오히려 우리 팀의 완벽한 전문성을 입증하는 훈장이 되어 돌아온 순간이었다. 나는 곧장 화연 그룹 김 부장님께 연락해 이 사태의 배후를 밝혀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런 악질적인 방해 공작을 묵과한다면 프로젝트 전체의 신뢰도가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었다. 화연 그룹 차원의 내부 감사가 전격적으로 실시되었고 결과는 참담했다. 마케팅팀 조민준의 컴퓨터에서 관련 부처에 보낸 민원서 초안이 발견된 것이다. 그날 오후 화연그룹 본사에서는 주상무님의 주재하에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 회의실 구석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있는
조민준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했다. 주 상무님은 격노한 목소리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꾸짖으며 허위 제보자가 내부 직원임이 밝혀질 경우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도 위기 상황에서 완벽한 대응력을 보여준 우리 팀의 전문성을 다시 한번 높이 평가하며 무한한 신뢰를 보냈다. 회의가 끝난 뒤 주 상무님은 나를 따로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서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일로 소장님의 실력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군요. 그는 차를 한 잔 내어주며 덧붙였다. 오늘 저녁 그룹 차원의 프로젝트 격려 연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서 회장님께서 직접 소장님을 초청하셨으니 꼭 참석해 주십시오. 아빠가 직접 주관하는 공식적인 행사라니 심장이 다시금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저녁 7시 화연그룹 본사 최상층의 연회장은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다. 정재계 인사들과 협력업체 대표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나는 우아한 드레스를 차려입고 당당히 자리했다. 이윽고 장내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고 아빠와 엄마가 위험 있는 모습으로 입장하셨다. 아빠는 단상에 올라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진행을 자축하며 특별히 공로를 치하해야 할 인물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서유연 디자인 스튜디오의 서유연 소장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녀의 혁신적인 디자인과 꺾이지 않는 전문성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박수 갈채 속에서 나는 아빠가 서 있는 단상을 향해 걸어 나갔다. 사람들의 찬사와 부러움 섞인 시선 속에서 나는 문득 연회장 구석에서 넋이 나간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는 조민준을 발견했다. 그는 자신이 무시했던 가난한 집딸이 이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에서 가장 밝게 빛나고 있는 현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보였다. 나는 조민준을 향해 짧지만 차가운 눈길을 던진 뒤 아빠가 건네는 마이크를 잡았다. 이제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가 저지른 비열한 행동에 대한 대가, 그리고 그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서유연이라는 사람의 진짜 무게를 낱낱이 공개할 시간이. 아버지는 단상 위에 서서 모두가 숨을 죽인 가운데 말을 이어가셨다. 마케팅팀 조민준 소장의 악의적인 허위 제보에 관한 거는 이미 회사 차원의 조사가 끝났으며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다는 선언이었다. 조민준은 오늘부로 즉각 해고 조치됨은 물론 업무 방해와 명예훼손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아빠의 목소리가 장내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연회장 구석에 서 있던 조민준의 안색은 종이장보다 더 하얗게 질려버렸고 사람들은 저마다 수군거리며 그를 비난 섞인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화연그룹은 개인의 사욕을 위해 공적인 업무를 망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아빠의 단호한 원칙 앞에 조민준은 그저 무너져 내릴 뿐이었다. 아빠가 단상에서 내려오시고 연회 분위기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무렵 조민준이 갑자기 내게로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인 듯 갈라져 있었다. 서유연, 이제 만족해? 주변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었지만 나는 피하지 않고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조민준 씨,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을 망친 건 내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비열함이에요. 그는 이성을 잃은 듯 나를 향해 소리를 질렀지만 곧바로 달려온 보안 요원들에 의해 연회장 밖으로 끌려나갔다. 멀어지는 그의 비명 섞인 욕설을 뒤로하고 연회장엔 다시 평온이 찾아왔다. 엄마는 내 곁으로 다가와 내 손을 꼭 잡아주셨고 나는 비로소 길었던 악연이 끝났음을 실감하며 깊은 숨을 내뱉었다. 그로부터 3달의 시간이 흘렀다. 조민준이 사라진 현장은 막힘없이 돌아갔고 우리가 설계한 서울의 선율은 하루가 다르게 구체적인 형상을 갖춰 나갔다. 특히 공을 들였던 중앙광장의 유선형 디자인은 마치 한강의 물결이 건물 안으로 흘러들어온 듯한 장관을 연출했다. 지혜는 완성되어가는 중정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고 태민이는 연신 셔터를 누르며 우리의 작품을 기록에 담았다. 이미 10여 개의 글로벌 명품 브랜드가 입점을 확정지었다는 김 부장의 소식은 우리 팀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었다. 드디어 맞이한 그랜드 오픈 날,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된 이 복합 문화 공간에는 구름 인파가 몰려들었다. 나는 화려한 축하 행사가 열리는 귀빈석 한쪽에서 내가 디자인한 공간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때 인파를 뚫고 수정이가 다가왔다. 수정이는 조민준을 소개해줬던 미안함에 한동안 연락조차 하지 못했다며 내 손을 잡고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다. 그녀는 조민준이 업계의 악의적인 허위 제보자로 낙인이 찍혀 어느 곳에서도 재취업하지 못한 채 폐인처럼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의 어머니 역시 아들의 앞길을 막았다며 여기저기 하소연하고 다녔지만 화연그룹을 상대로 한 조민준의 행각을 아는 이들은 모두 차갑게 외면할 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에 대한 분노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각자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연회는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나는 그곳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났다. 하버드 출신의 저명한 건축가이자 스타 건축가로 불리는 심희안이었다. 그는 내 설계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조심스럽게 다음 대형 프로젝트인 문화예술센터의 협업을 제안해왔다. 조민준과는 달리 내 전문성을 존중하고 아티스트로서의 영감을 공유하려는 그의 태도는 내 마음을 움직였다. 아빠와 엄마 역시 그가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훌륭한 청년이라며 조용히 나를 응원해 주셨다. 다시 반년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나는 2026 서울 건축 디자인 포럼의 메인 스피커로 단상에 섰다. 수많은 전문가와 대중 앞에서 나는 타인이 정의하는 가치에 갇히지 말고 스스로의 실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강연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 심희안이 꽃다발을 들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파트너를 넘어 서로의 삶을 지지하는 연인이 되어 있었다. 그와 함께 강변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돌아오는 길, 나는 문득 조민준이 살던 동네를 지나치게 되었다. 여전히 낡고 평범한 그 아파트를 멀리서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만약 그날 밤 내가 그들의 오만한 규칙에 고개를 숙였다면 지금의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마 자아를 잃어버린 채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후회 가득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나를 선택한 과거의 내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집으로 돌아와 창밖의 한강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내 스튜디오는 이제 10명이 넘는 직원이 함께하는 중견 설계 사무소로 성장했고 내 앞에는 더 넓은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나를 가난한 집딸로 정의하려 했던 이들은 이제 내가 만든 공간을 동경하며 살아간다. 나는 휴대폰을 열어 심희안의 다정한 굿나잇 메시지에 답장을 보냈다.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서울의 밤. 나의 진짜 인생은 이제야 비로소 찬란하게 시작되고 있었다.